민노총과 좌파 단체가 뉴욕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뉴욕 한 가운데에서 미군을 점령군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함재규 민노총 부위원장이 뉴욕 타임스퀘어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한반도는 자주의 땅이 되어야 한다. 을사늑약은 일본의 한반도 강제 점령을 용인한 미국이 시작한 치욕과 비극이다. 한국은 미국의 용병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세 협상으로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데 총리의 친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미국에 대한 어떤 반미 시위라든가 혹은 반미 여론을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그 휘하에 있는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전개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르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보고 있고요. 예. 아까 뭐 땡땡 씨가 지금 사실 뭐 김민웅 씨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김민웅 씨가 본인이 직접 뭐 지금 반미 구호를 가장 앞장서서 외치면서 뭐 미국 제국주의 미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양키 제국주의라. 그렇죠. 양키 고홈 뭐 이런 건데, 자 지금 이 함재규 민노총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담력이 큽니다. 미국의 한복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뭐 코리안 피플 서밋인가요? 뭐 이런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사 면면을 보니까 하마스 지지하는 사람들, 필리핀 반군 지지하는 사람들, 뭐 예멘 후티 반군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반미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우리 뭐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언제 미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미국이 언제 우리나라에 와서 뭘 수탈해 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연속적으로 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자 관세 협상을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미국과의 지금까지 무역 협상에서 굉장히 흑자를 잘 내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항상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는 거였거든요. 너무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 니네 너무 많이 벌어가는 건 아니냐? 지금까지 와서도 벌어가려고 하냐? 이젠 좀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게 그 미국의 핵심 내용이고,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게 흑자를 벌어가던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건데 이것을 마치 우리를 무슨 수탈해 가는 듯이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7월 27일이 정전협정을 맺은 날이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만약 미군이 없었다면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방송 이런 거 못합니다. 지금 우리 김정은 만만세 외치고 있어야 돼요. 김주애 만만세 외치고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가 결국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북한에게 점령당하지 않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거꾸로, 그럼 우리가 북한 체제 하에서 북한의 치하에서 살았어야 되는 게 맞냐라는 좀 반문을 하고 싶고, 저는 이 함재규 이분 미국에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미국이 안 받아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얼마나 관용이 있는 나라냐, 이렇게 정신 나간 반미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미국에 입국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중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반중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중국에 입국될 것 같으세요? 인체가 신비해지죠, 그러면. 네, 인체가 신비해집니다. 북한에 뭐 반북 얘기를 하는데 북한을 방문했다고 쳐요. 바로 정치범 수용소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미국은 관용적인 나라고, 미국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나라니까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미국에 입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십시오. 미국이 최근에 이란도 때렸고, 또한 그 시리아도 이제는 반미 국가에서 친미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반미라고 외칠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찌끄레기만 남은 겁니다. 하마스, 필리핀 반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반미 연맹, 반미 동지 이런 걸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냐. 저는 오히려 민노총이 주장하는 저런 반미적인 생각들, 뭐 한반도는 미국의 뭐 군수 창고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이고요. 이게 정말 동떨어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라든가 혹은 뭐 여러 기회 갔을 때마다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는데, 저는 초반에는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좀 센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 함재규 이분 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빠르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를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네, 모두가. 네.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미국과의 디커플링이었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그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눈치를 봤고요. 물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과 맞차름을 많이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정도로 막 나가진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이렇게 노골적인 반미구호, 양키 거홈 이렇게 낯 부끄러운 이런 행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총리의 친형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된 지 뭐 얼마나 며칠이나 지났다고 자기 동생이 네. 이렇게 면전에서 반미구호를 얘기하고 있고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영수증을 이재명 정부에 톡톡 내놓으면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등등.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앞서서 얘기도 나왔지만 오산 공군 기지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그 공군 기지 그리고 그 안에 레이더 기지는 더욱더 핵심 기술이고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절대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술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미군의 허락이 없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What the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벌리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특히나 이게 뭐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자체에 커다란 균열을 낼 수 있는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를 우리가 먼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미국에게 당돌하게 미국에게 이렇게 도발적이고 상당히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도 똑같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에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랑이를 키겠다고 하더니 지금 설령 키고 있는 가랑이는 지금 김정은 가랑이를 키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네요. 네. 화가 나네요 정말. 네, 뭐 어떤 생각인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 게 많아갖고 제가 잠깐 멈출 겁니다. 왜냐? 이게 관세 협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짜 코앞인데 트러블이 좀 발생을 하니까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한 번 더 다뤄볼게요. 왜냐면은 진짜 기업하기 참 어렵다 생각이 드는 게 격세지감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이재용 회장 비난을 강하게 했었더라고요. 물론 과거는 과거니까. 근데 저희가 게시글 보여드리면 2017년에 올린 건데 글자가 좀 작군요. 삼성공화국 해체 없이 적폐청산 공정 국가는 요원하다. 이재용 구속 3조 원 범죄 수익 몰수 적극 찬성. 이재용 구속 사면 불가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알고 계시죠? 유전무죄 삼성공화국 인증 등등의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좀 옛날 생각이 나왔고 여기저기만 떠다니길래 하도 저 글이 많이 돌길래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서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손을 벌린 것이 이재용 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결국은 급하게 출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겠죠. 네. 민주당 정부에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출국을 하셨는데 이분이 자 돌아오게 되면 뭐 관세 협상을 어찌어찌 기여를 해서 성과를 내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재명 정부가 이재용 회장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뭡니까? 노란봉투법이에요. 네. 그게 지금 그분이 돌아왔을 때 마주해야 되는 기업의 현실인 겁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예. 노란봉투법, 상법 다 기업의 어떤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런 반기업적인 법안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들면서 정작 정부가 무능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외교적인 사안까지도 기업에게 떠맡으라라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업인은 직함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름이 비슷했고. 네,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트윗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그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럼 과거 입장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재용 회장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전혀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좌파 정부의 이 뻔뻔함, 그리고 무능력함, 그리고 이 독재적인 성격, 즉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을 못하니까 기업에게 거의 이거는 사실 옆구리를 찌른 거잖아요. 가서 좀 와서 해라라고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원한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기업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리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돋보인다. 굉장히 반기업적인 행보, 그리고 굉장히 독재적인 마인드, 그리고 뭐만 하면 다 손만 대는 것마다 다 안 되는 이 무능, 이런 것들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미국으로 가신 분은 이재용 회장이지만 우리나라에 뭐 삼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그렇죠.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 또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예. 지금 이 기업 분위기가 이거 한국에서 법인을 차려서 이 경영을 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끊어가지고 좀 여러 개 가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김여정, 이제 북한 얘기 시작할게요. 김여정이 매일같이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메시지를 쏟아내느냐? 지금 특히 관세 협상이 하루 이틀 남은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쏟아내고 있다고 보는지 그 말씀 좀 여쭤볼게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항상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취했던 전략이 통미봉남 전략이에요. 네. 미국과 통하고 한국을 봉쇄하는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한국을 봉쇄한다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시켜서 한국 혼자 동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독자적인 양자 관계를 통해서 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북미 사이의 회담에 협상에 한국을 끼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한국 고립 전략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북한이 다시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미국과의 디커플링 움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여정은 이런 타이밍에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한에게 여러 가지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화 제스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쉽게 말하면 더 큰 거 가져와라. 더 큰 거 우리가 가라. 만족할 수 있는 더 큰 걸 가져오기 전까지 우리와 협상장에 앉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우리 관심을 끌기 위해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수선 떨어도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 말도 참 이상하게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원찮다. 더 갖고 와라. 대북 방송 중단, 이거는 뭐 진즉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진즉했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별 느낌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라고 당일에 얘기를 했었죠. 이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한미 연합 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뭐 이제 대통령한테 조정을 건의하겠다. 이게 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그 김여정에 대한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은 뭐 하나의 그 프로포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낄끼빨빨하는 용어 아시죠? 네. 통일부 장관이 낄 때 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에 통일부 장관이 왜 의견을 냅니까? 통일부의 소관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성격 자체를 아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뭘 이해의 극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이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겁니다. A라는 나라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네. B라는 나라도 그에 대해서 맞대응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미는 굉장히 자산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은 우리가 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냥 반복적인 일상이에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훈련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을 뭐라고 칭합니까? 침략적인 훈련이다.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리고 네.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가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형태의 한미 연합 훈련이 다 그러면 북침을 위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철저한 방어 성격의 훈련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훈련 등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어떤 시선을 호도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여정이 더 큰 걸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할 수도 있다. 이걸 건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얼마나 굴정적입니까? 더 큰 거 가져오라고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뭐 큰 거 없을까 이러다가 좀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있었지. 예, 이런 건데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네네.
그 우리가 훈련 같은 거를 하게 되면요, 이제 공군에서 하루에 이제 출격하는 비행기 대수가 이제 뭐 수십 소티에서 뭐 훈련을 많이 소티라고 하는데 한번 네네네. 출격하는 거를 아니면 이제 이런 연합 훈련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뭐 수백 소티 가까이 그렇죠.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하루에 비행기 전투기 출격하는 횟수가 한 2소티에서 5소티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시동만 걸었다가 그냥 이제 그 안 하는 건데.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나름대로 비행기를 띄워요. 그래서 오늘 한 80소티에서 100소티 띄웠다 이러면은 야 오늘 얘네 기름 좀 썼네. 오늘 얘네 난리 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훈련에 대해서 맞대응하기도 힘든 거죠. 북한 입장에서 힘든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 더 줄 거 있냐? 연합훈련이 있다. 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대미담화를 또 바로 다음 날에 했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라고 어제는 미국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 논의는 우롱이다라고 대미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북한 비핵화를 언급도 하지 않아서 이게 또 논란입니다. 비핵화 논의는 우롱이다라고 대미담화를 발표를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실에서 비핵화를 언급도 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지. 예. 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미국과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인정을 한 게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협상의 길은 열어뒀거든요. 아하. 즉 미국과는 마주 앉아서 어떤 형식으로든 협상을 하겠다. 예. 그렇지만 이 협상의 포인트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핵 군축이라든가 지금 이 상태에서 동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회담이 될 거다. 그걸 지금 북한은 내심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강조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어떤 친분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끊임없이 구애를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관계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의 관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더 바닥에서 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너와 나는 친구 사이가 아니다. 일진과 빵셔틀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굳이 내가 그걸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일진과 일진의 관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각에서 얼마나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업수히 여기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비핵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못합니다. 왜 그러니까요. 못하는 겁니까? 북한이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하지 말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외교입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 폐기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을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전제는 비핵화는 기본이다.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북한이 노동신문의 김여정의 대화에 대해서 근데 게재를 또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 던져보기만 했지 너네는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정확한 그런 의미인 것이 북한이 2019년 하노이 회담의 노딜로 끝나면서 이게 노동신문에 노딜로 끝나기 전에 그 과정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수십 시간을 가는 여러 가지 눈물겨운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운 장정을 거쳐서 내가 미국과 협상을 이끌어냈다라는 걸 방점을 찍기 위해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연출을 한 건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대실패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간 건 알겠는데 뭐 소식이 없네 뭐 이런 반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김정은의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이 확 깎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다시 관계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공개할 필요는 없다. 즉 나중에 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공개는 하겠지만 이게 또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다.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네 뭔데? 네 누군데?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요약이 되네요. 이게 언어의 마술사라고 댓글에 나왔는데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짤막하게 설명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그러면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인데 최근에 좀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위성락 안보실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뭐 조선일보 등등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플라이츠가 이제 한국 정부 관계자나 여야 의원들과도 여러 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 어떤 언론은 뭐 이제 플라이츠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근데 이제 플라이츠가 본인의 SNS에 남긴 적혀 있는데요. 이제 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에게 한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박해받거나 부당하게 기소되고 있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일보 역시 이제 직접 워싱턴 특파원의 전화 인터뷰, 플라이츠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위성락에도 윤 부당한 대우, 우려 입장 전달이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그 조선일보 특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영어가 네이티브 되는 그런 특파원이었고 제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아, 역시.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 요거 좀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우리가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요거부터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행정부의 강요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사람들을 무려 27명이나 배출한 연구소예요. 즉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메인 싱크탱크,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 제가 보니까 정책 권고안 입법 성공률이 약 95%다. 거의 뭐 그냥 페이퍼 갖다 주면 다 입안이 되는 그런 이렇게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행정부 즉 장관급만 27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악관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스텝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비서실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출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가거든요.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를 주창하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마가라는 그 기치 아래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정책적인 어떤 결정들을 굉장히 주도 세밀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 있는 싱크탱크.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통적인 싱크탱크 하면 뭐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CSIS라 있을 것이고 여러 전통적인 그런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 우선주의 연구소가 지금 다 치고 올라왔습니다. 거의 1등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플라이츠는 여기 부소장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스티브 배넌, 궁금했었는데. 예. 스티브 배넌, 플라이츠 그리고 마이클 플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손과 발, 두뇌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핫한 연구소의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정책 권고안 입법 성공률 95%, 예비 행정명령 초안 약 300건, 실행계획 초안 100건 이상, 인터뷰 건수 1000건 이상. 굉장히 지금 존재감이 있는 그런 조직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챗GPT로 저는 알아봤는데 그다음 미국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영향력이 좀 상당한 수준이다. 지금 김금혁 보좌관께서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서 하는 말이니까 실제 미국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뭐 일부 인사의 워딩이 아니라 생각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워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특파원 김은중 기자랑은 어떻게 잘 알아요? 저랑 같은 그 고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저랑 북한 인권 동아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은중 기자와도 제가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김은중 기자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되게 북한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영어도 잘하고 이래갖고 여러모로 이런 취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본인이 이제 플라이츠와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기사였다. 이 기사가 좀 한번 많은 그 반향을 일으켰던 기사였는데 제가 한번 꼭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른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의 있을 뿐이지 비슷한 워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윤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금 건강이 나쁘다, 뭐 실명 위험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감 환경이 열악하긴 해요.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교도소와 구치소는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구치소는 사실은 원래 1인 수용이 원래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그 구치소의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이제 구치가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4인에서 6인의 어떤 혼거실에서 대부분 이제 예.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의 환경은 저는 교도소보다 좀 열악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임시 구류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구치소는 엄연히 이제 무죄가 추정되는 곳인데 그렇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20이든 30이든 형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교도소인데 네네. 구치소는 어쨌든 간에 무죄가 추정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감 환경이 열악하긴 하다. 그 지금 거기가 선풍기 한 대밖에 없어요. 선풍기 한 대가 50분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10분 정도는 또 모터가 탄다고 10분 정도는 또 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냉수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네. 예전 대통령들의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냥 일반적인 독실을 쓰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쓰고 있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30일이죠. 오늘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있어요. 아니 뭐 이미 체포가 됐는데 뭐 여기서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결국은 다 보여주기 이미 인신을 구속했는데 여기서 뭘 더 구속할 게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라이츠 부소장이 얘기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트럼프 행정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야인이던 시절에 바이든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의회에서의 어떤 난입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의회 난입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뭐 조종했다 뭐 이런 혐의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특검 우리 말로 하면 특검이고 미국으로부터 하면은 뭐 비슷한 특검의 개념을 그런 여러 수사를 한 6개에서 7개 정도를 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배로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결국은 그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난관이라든가 혹은 사법적인 난관을 뚫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왜 지금 특검 얘기를 했느냐? 지금 플라이츠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잖아요. 네네네. 플라이츠 부소장이 인터뷰에서 경우는 다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딱 그 의미를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는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최근 대통령 선거와 선거 이후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의 보소나로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룰라 대통령 측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압박 혹은 사법적인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거의 뭐 내란죄예요. 지금 거기도 내란이에요. 내란이라고 부르죠. 그 룰라 대통령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보소나루는 내 친구인데 그리고 굉장히 미국에게 우호적인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지나치게 과도한 정치적인 탄압하면 관세 내가 50% 매기겠다고 지금 50%예요 브라질이. 근데 룰라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반미주의자거든요. 제가 룰라 대통령을 좀 아는데 공부를 예전에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브라질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프로파간다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게 맞서 이길 수 있다. 브라질은 강대국이다 이러면서 그래놓고 협상장에서는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러고 있어요 지금. 50% 맞으면 브라질은 완전히 경제가 폭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 가서 반미 시위하는 사람들 기분이야 좋겠죠. 내가 반미 시위하고 예전부터 내가 대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그 반미 대학교 가서 하고 왔어. 그거 하는데 결국 지금 협상장에 가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금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한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에서 물론 관세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기엔 정치적인 문제도 껴있다라는 암시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안 이게 최선이야라고 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와라라는 것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감추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관세 협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잘 돼야 되는데 참고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AFPI 미국 뭔가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단골로 찾는 곳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관련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 플라이츠가 이재명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해주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 북중러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미국, 일본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는 실수의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수의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이재명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싱크탱크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금 이름이 난 사람이 하는 얘기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싱크탱크 지금 이제 AFPI와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해서도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다뤄볼 분이 네네. 북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650만 발, 발사대 등 600문을 제공을 했다. 이 보도가 지금 굉장히 파장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650만 발, 발사대 등 600문을 제공했다. 엄청나게 지원을 했네요. 예. 그 말은 예. 자 북한에 600만 발을 지원했다라는 것은 지금 북한의 포탄 제거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최근에 북한이 국경화 작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분계선 일대의 그 38선 일대지 않습니까? 거기를 네. 지금 요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뭐 반탱크라고 해서 이제 그 탱크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 길목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탱크 장애물들을 깔고 있고 장벽을 쌓고 있고 지금 이런 진지를 그 요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얻어맞는 게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보통 침략에 내가 한국을 지금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길목에 탱크 장애물을 깔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말은 북한이 너무나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북한의 무기 제거가 확 떨어진 거예요. 이 타이밍에 한국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위협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우리 시청자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러시아에 갖다 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북한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다 줘서 러시아로부터 얻게 되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그 5,000톤급 그 최연급 구축함 제3보남 진수식에 들어갔거든요. 내후년에 나와요. 네. 1년에 2척씩 찍어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 그런 구축함 건조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배짱을 두드릴 수 있는 거 이 부분에도 러시아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예. 특히나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식량 사정이라든가 혹은 자금난이 조금 해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러시아가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안보 환경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북한만 상대를 했어야 됐던 그 과거가 완전히 변했다. 이제는 북한과 더불어서 러시아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1대 다수의 구도로 지금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 편을 완벽하게 들고 있는 러시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관계 개선 얘기하고 있고 북중로 관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사실상 우리가 완전히 그들한테 싸잡아 먹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와서 공개를 하는 건데 올해 한 2월쯤에 네. 제가 미국의 어떤 싱크탱크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DC에 있는 외교 안보를 전공하는 교수들과 비공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 안에 들어왔던 그 북중로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 탄핵의 원인이 되었다. 이 부분이 네. 이게 정말이냐? 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해왔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완전 투루다 하고. 그러니까 왜 그들이 북중로와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 그 역사, 운동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그때 다 예측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메일을 받았어요. 너의 예측대로도 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절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의 어떤 조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이재명 정부가 새겨들어야 되는 지점입니다. 동맹이 누구고 친구가 누구고 적이 누군지 분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절망적이네.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절망이 있으면 안 되죠. 희망을 가져야죠. 예. 지금 저희가 김금혁 전 보좌관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민노총의 그 반미 시위와 미국에서 뉴욕에서 있었던 반미 시위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습니다. 참 우리 세상 아까 했던 말 중에 저는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다.
지금 생각보다 이런저런 전환들이 너무 빠르고 좀 낯섭니다. 낯설고 지금 반미와 관련된 움직임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말씀하세요. 괜찮을까요? 예.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관세 협상이 이재명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끝나게 될 경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반미 선동에 들어갈 것 같아요. 봐라. 이젠 미국과의 디커플링은 합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길 사람들이. 가다가 진보당 이런 거 플래카드 보면은 그런 거 걸려 있어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네. 플래카드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강제로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제발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